자, 사회문화 10강. 자, 강의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국제정치와 관련된 뉴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때 말하는 지정학은 무엇일까?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 국가의 역사나 그 국가가 처한 국제 상황 등이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 다시 얘기해서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지정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라가 바다 쪽으로 돼 있는 반도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지정학적 변수로는 위치, 크기, 기후, 지형, 인구, 천연자원 기술 및 그 잠재력 등이 여러 가지로 망라된다. 지정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지정학자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역사를 살았던 것은 결국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지정학적 접근은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나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지정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정학, 지리적 환경, 지리적 요인, 위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결정지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 지문이 좀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관점을 좀 잘 정리하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A, B, C, D 막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면 얘네들의 각각의 관점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다른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라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치 지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국가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얘도 지리적 조건 이걸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던 라첼은 국가를 공간에 기초한 하나의 뭘로 봐? 유기체로 보고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땅에서만. 자, 이 사람의 관점을 계속 봐야 돼. 그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또한 대지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 땅과는. 그는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국가도 국가를 이루는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부분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봤다.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사회, 어떤 기업, 국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국가가 성장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그러한 유기체가 확대 성장하는 장이며 힘을 통해 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지배하고 이런 거하고 좀 관점이 있겠죠?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였다. 자, 라첼로 대표되는 독일 지정학, 라첼이 독일 지정학, 전통을 이어받은 카를 하우스호퍼가 도입한 지정학적 개념은 나치 독일이 추진한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를 볼게요. 히틀러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행동은 지리적 조건 또는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정된다고 본 지리 결정론자였으며 그런 맥락에서 나치의 이후 국가 침략은 성과학의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거니까. 독일 지정학이 주도했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나치의 정책과 결부된 탓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사이비과학이다라고 하면서 소멸되다시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첼의 정치 지리학이 좀 더 발전해서 독일 지정학, 카를 하우스호퍼,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이게 계속 이어지진 못했어요. 당연히 나치의 어떤 사상이다 보니까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구축되고 국경선 불변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의 갈등으로 팽팽하게 대립되는 냉전, 냉전이 시작되었다. 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 간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던 국제 상황에서는 국가와 영토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에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자,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이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의 이념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독일의 패전으로 인해서 소멸되다시피 했던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이 이제는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지정학에 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부활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이후. 자, 이거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 흐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 흐름. 자, 시간 흐름. 자, 그러니까 화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라첼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2차 대전 때 독일의 관점, 독일 지정학,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 70년대 후반에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정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시적이다,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글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짜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지정학 보도록 할게요. 지정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현실주의에 근거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정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비판 지정학. 자, 새로운 거죠. 기존의 고전 지정학은 지정학적 행위라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되는 데 비해 비판 지정학은 국가 이외의 비정부 기구, 기업까지 주체를 확장했다라는 게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주체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과의 차이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서 자, 비판 지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이먼 달비. 자, 이 사람이 등장했죠. 달비.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지정학의 중요성은 고전 지정학의 핵심 문제인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에 있지 않다. 뭐냐?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자, 한 공간의 사람들이 다른 공간의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한다는 당위를 심어주는 데 있다.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제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한 공간과 다른 공간, 이런 걸로 나누죠. 그 정책을 통해 우리와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간, 그들이 다른 공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이후 미국 안보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냉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편, 저쪽 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지정학은 영토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선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든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는 한 국가의 위치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이 국가와 지역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죠? 국가, 어떤 한 지역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외교정책, 협상, 군사적 위협, 안보기관의 활동, 국내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과 같은 복잡한 현실 이런 거를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 지정학은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체가 확대됐다라는 것.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다고 봐. 지리, 지식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비판 지정학의 입장에서 지리는 단순히 관찰되고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성? 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게 비판 지정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는 지금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시작해서 독일의 지정학,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정학, 즉 비판 지정학까지 이어지는 그런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걸 확인했다면 1번 문제가 쉽게 2번이구나 라고 찾아줘야 돼요. 지정학의 개념을 설명했죠?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린 지정학이라는 이 개념이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 요거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생각을 해줘야 이 내용 전개 방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갈게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니까 지문에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1번. 지정학적 조건과 변수에는 어떤 요인이 있냐? 지리적 요인 외에.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위치, 크기, 어쩌고저쩌고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한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질까? 역시 마찬가지. 이 국가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미래 방향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3번, 학문으로서 지정학이 거의 소멸시되다시피 했던 거는 자, 두 번째 문단 누구 때문에? 나치 때문에.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소멸했던 거죠. 4번,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국제정치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지리적 조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다시 나타나기도 했고 여전히 존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됐네요. 이념의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된 계기는 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여기를 침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자, 여기를 침공하면서 다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3문단에서. 자, 그러니까 요 4번을 잘 봐야 되는 게 나치 때문에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서 다시 관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독일 지정학에 대한 문제네요. 자, 국가를 공간을 점유하고 유지성장 진화하는 유기체. 자, 그러니까 이게 라첼의 관점에서 이어지는 거야. 국민의 생명은 대지에 집합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국가는 자신이 확대 성장하는 장인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힘을 키운다. 그리고 획득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침략을 정당화시키게 됐죠. 오케이. 한 국가가 지리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5번이 잘못됐겠네. 자, 보죠.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의 각 부분이 모두 같은 기능. 여기서 틀렸죠. 자, 뭐지?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맞아.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지.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글씨가 펜이 좀 미끄러워서 좀 개발세발인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중간에 좀 생뚱맞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억. 기억은 뭡니까? 자, 비판 지정학. 자, 비판 지정학.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이죠. 자, 볼게요. 지리를 기술한 대상이 아니라 기술하는 행위. 이거 마지막에서 확인됐던 내용이지. 기존의 지정학과 달리 다양한 주체 확장. 그렇죠.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지리적 요인에서 찾으라고 했다. 자, 위로 한번 위가 아니군요. 옆으로 가야 되죠. 자, 지금 비판 지정학에서는 어느 부분이 있냐? 이거죠.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 자,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일치 문제네. 자, 4번 지정학적 행위 주체가 객관적일 수 없으므로 의도와 목적. 자, 마지막에 지문에서 확인되죠.
현실주의 근거한 지정학적 방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을 구축했다. 이게 바로 비판 지정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사이먼 델비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이어져 비판 지정학이에요. 자, 지문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198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들 쟁점들 중 많은 것들이 지도의 힘을 빌려 시각화된 후 발표됐다. 메르카도르 도법을 이용하여 소련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붉은 국가로 표현함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비단 시각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어의 비유적 사용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소련은 사악한 제국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확장 정책과 핵무기 문제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과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특히 서구 사회의 기저에 깔린 기독교 문화를 고려한다면 선악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매우 심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미국이 정책을 통해 자국민에게 소련이라는 그들과 우리라는 이데올로기, 자, 이거를 구분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쵸? 비판 지정학. 자, 미국이 소련을 사악한 제국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적 배경을 이용한 거죠. 자, 미국이라는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소련이라는 공간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소련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붉은 국가로 표현한 것은 특정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 지정학 얘기하는 내용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5번 볼게요. 미국이 시각화를 통해 소련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제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 이런 게 아니라 사문단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봐줘야 돼요.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지 뭐 이론적 기반이 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어휘 문제. 자, 사전적음 있죠? 첫 번째 1번은 망나. 모두 포함한다. 망나했다. 모두 포함한다. 괜찮아요. 자, B 같은 경우는 자, 학설 따위를 동의하는 별 판단 없이 믿고 따른다. 추종했다. 자, 추종. 믿고 따른다. 괜찮죠? 자, C는 지금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결부라고 되어 있는데 결부가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계약은 체결하는 거야. 결부는 뭘 말하는 거냐? 연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뜻,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3번이 잘못됐네요. 자, 4번 관철, 자신의 목적을 관철했다. 그렇죠? 이뤘다. 다음에 증대 양이 커졌다. 예, 규모가 커졌다.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사회문화 10강 강의가 되겠습니다.